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관련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할 걸로 예상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자금 전달 상황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이 구속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추가 폭로까지 시사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검은 돈의 흐름을 지울 수는 없을 거라며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대선 자금은 없었다고 부인했고 이재명 대표는 운명적인 상황에 처했다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재외공무원 자녀의 교육 보조금으로 최근 1년 동안 12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각국 교육 환경과 물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도쿄에서 만납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어제 폐막한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3년임을 넘어 장기 집권 체제에 막을 여는 투표는 거수로 진행됐는데 후진타오 전 주석이 중간에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키움이 KT를 꺾고 플레이오프에서 LG와 맞붙게 됐습니다. 1차전에 이어 5차전에서도 호투한 안우진은 준 플레이오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금 전달 상황을 몰랐을 리 없다며 추가 폭로까지 시사했는데 검찰 수사도 이 대표를 향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뒤 처음 대장동 재판에 공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기간 자신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 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건 검찰 회유에 따른 게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좀 회유 있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최소한 뭐에 회유되지는 않습니다.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진술을 하게 된 자세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세계엔 의리 같은 게 없는데 자신이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다며 관련 인사들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선 기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게 영향이 컸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이제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만큼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지은 죗값은 받겠지만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벌은 그 사람들이 받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을 넘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돈이 건너가는 걸 이 대표가 모를 리 있겠느냐 반문하면서 돈을 받은 게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곤 자신이 검찰에 다 얘기할 거라 말했습니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도 자신과 술 마신 것만 100번, 1000번인데 행적을 숨길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습니다. 한때 의형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각별했던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 그리고 정 실장의 공통분모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검찰 수사를 계기로 등을 돌린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폭로까지 나설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김용 부원장이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장동 일당에게서 시작된 검은 돈의 흐름은 지울 수 없을 거라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특히 대장동 일당이 김용 부원장에게 건넨 검은 돈의 종착지를 잘 알 거라며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의석으로도 검은 돈의 흔적을 지울 순 없을 거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돈을 만든 자, 돈을 운반한 자, 돈을 전달한 자가 이구동성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 혼자 아니라고 부정하는 모습이 괴기스럽습니다. 김 부원장의 구속으로 대장동 특검 제안도 타당성을 잃었다며 이 대표의 수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함께 사법 리스크라는 용광로에 뛰어드는 대신 민생으로 돌아오라고 질타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월북몰이에 나섰던 당사자들이 직접 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북몰이를 하면서 명예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여당이 입단 구속영장 발부를 고리로 파상 공세에 나선 것과 달리 대통령실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내린 결정이라며 입장을 내는 게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을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며 거절한 상황.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가운데 수사 주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민주당은 불법 대선 자금은 전혀 없었다면서 거듭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이제 운명적인 상황에 처했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은 없다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후원했던 100만 원도 반환받아 갔다면서 검찰이 조작과 왜곡이 난무하는 불공정 게임을 시작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도 대선에서 진 이 대표를 없애려는 거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대선 승자가 패자에게 불법의 멍에를 씌워 아예 멸살하려는 의도입니다. 적어도 사리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혹을 부인하고 대장동 특검까지 제안했던 이 대표는 정치 공세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 원장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 유튜브 방송에선 운명적 상황에 처했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제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운명적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는 거죠.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당 공세에도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이라는 법원의 결정은 받아들인다면서도 마지막 진실은 재판을 통해 드러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지우려고 한다며 법정 대결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와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는 급속히 사정정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다가올 예산정국에서도 여야의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오늘 각각 기자들과 만나 최근 현안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를 평가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등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나란히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을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 심사를 담당한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모두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습니다. 사건 당시 이들의 지위와 최근 행적 등을 고려할 때 조직적인 말 맞추기 등은 물론 혐의도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월북몰이를 의심하는 검찰 판단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리게 된 겁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건 재작년 9월로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단정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서 전 장관은 그와 배치되는 군사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김 전 청장은 수사정보를 짜맞춰 발표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정보 삭제와 자진 월북 발표를 지시한 국방부 수장과 해경수장이 나란히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 수사는 당시 안보라인 핵심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과 국정원에 잇단 고발에다 최근 감사원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인원은 5개 기관 수명에 달합니다. 특히 검찰은 이 씨 사망 다음 날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2달 가까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도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도 애초 해상 추락으로 추정했던 국가안보실이 관계장관 회의 이후부터 자진월북으로 결론을 뒤집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 같은 의사결정이 내려진 과정부터 살핀 뒤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 우려 등 자진월북으로 결론된 동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국가안보 최종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검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건 원칙입니다만 전직 대통령은 또 그 기간 재임 기간 동안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일단 검찰은 구속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간 뒤 조만간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진보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촛불 승리, 전원행동 등 진보 성향단체는 어제 오후 5시 서울 숭례문 교차로부터 태평로 교차로까지 세종대로 동쪽 방향 차로에서 경찰 추산 16,0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촛불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가 세종대로 서쪽 방향 차로에서 경찰 추산 32,000여 명에 이르는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요즘 들어서 부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선을 긋고 있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대표적 친윤계 인사인 유상범 의원은 최근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리 잡으면 2년 뒤 선거에 출사표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대통령실의 운영, 각 행정부처 운영에 자리를 잡는다면은 그때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지지율 40%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당 주류가 대외적으로 분위기를 띄운 건 사실상 처음이라 적잖은 파장이 일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당 안팎에선 한 장관의 정치권 입문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영세, 원희룡 등 정치인 출신 장관이 정계로 돌아올 때 여의도행 열차에 함께 오를 것이란 관측은 물론 서울 송파나 강남 지역에서 공천받을 것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이는 현재 여당 주류만으론 총선 승리가 쉽지 않다는 당내 위기감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거대 야당의 벽을 2년 뒤 총선에서 깨기 위해선 돌풍을 일으킬 간판 스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치는 생물인데요. 가령 개인적으로는 총선 즈음에는 좀 한번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선에서는 어떤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아직 한 장관은 총선 출마설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지만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강점은 현재 그런 생각이 없다는 데 찍혔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집권 3년 차에 치르는 총선에서 승리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한 장관이 결단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 일각에선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당권부터 도전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당을 상대로 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등판 시점을 노릴 것이란 관측에 차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해외에 있는 재외 공무원 자녀의 교육 보조금으로 최근 1년 동안 무려 12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사실상 나라가 공무원 자녀의 엘리트 교육을 보조해주고 있는 셈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취재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국제학교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교내에서 카누를 즐길 수 있는 등 빼어난 교육 환경을 자랑합니다. 특히 유치원 1년 학비가 4,400만 원, 중고등학교는 7천만 원에 육박해 자녀 유학을 준비하는 학부모 사이에선 귀족 학교로 불립니다. 그런데 주중 한국대사관 직원 A씨는 이 학교에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 3명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명 1년 학비만 무려 1억 7천만 원을 넘는데 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A씨가 직접 낸 학비는 5천여만 원에 그쳤고 1억 1천여만 원은 나라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대사관 다른 직원 B씨 역시 중학교 3학년 자녀를 이 학교에 수학시키고 국비 4,4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재외 공무원의 자녀 교육 특수성을 감안해도 과도한 특혜란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재외 공무원 자녀의 교육 보조금은 1년에 최대 8,400달러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학비가 이를 넘어설 경우 외교부 장관이 승인하면 초과분의 6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고 학비 상한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8,400달러를 넘는 학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장관 재량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수천만 원의 국제학교 교육비를 혈세로 지원할 통로가 열려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해외로 파견된 재외 공무원 가운데 연 3만 달러가 넘는 자녀 교육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20명. 이 20명의 자녀 27명을 교육하는 데 투입된 나랏돈만 최근 1년 동안 12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한국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를 다니는 그 경우에는 왜 이렇게 국제학교를 다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좀 검토도 필요하고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정책을 수립할 때가 아닌가.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재외 공무원들이 여러 국가에서 근무해 자녀가 한국 교육 과정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고 직전 국가에서 하던 교육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각국 교육 환경과 물가 등을 고려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 공무원 자녀의 학습권을 무턱대고 재단할 수는 없지만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한미일 외교 차관이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도쿄에서 머리를 맞댑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3국이 보조를 맞춰 제재 강화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560여 발의 포탄을 동서해 완충구역에 쏟아부은 데 이어 나흘 만에 또다시 350여 발을 추가 발사한 북한. 북한의 계속되는 9.19 군사합의 위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외교차관이 오는 26일 도쿄에서 회동합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 6월 서울 회동 후 4개월여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겁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각종 위협에 대한 3국 간의 공조 방안, 그리고 또한 지역과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서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 일환으로
독자 제재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4일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어 일본도 이 가운데 5개 기관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하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일 양국이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다른 제재 대상들에 대해서도 중첩적으로 독자 제재를 취해 나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한미일 3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제재 강화, 독자적 제재 강화하고 군사적인 대비 태세 강화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바라는 건 북한이라는 위협 변수를 통해서 한미일 3국 그리고 한일 관계를 좀 더 가깝게 묶을 수 있다면 미국으로서는 그 정도도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서 확장 억제도 다뤄질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해구산 개념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한미 최정예 부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망구다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망구다이 훈련은 몽골 기병의 소규모 특수부대에서 이름을 따온 미 육군의 부사관 훈련 프로그램인데요. 각 군에서 선발된 부사관들이 여러 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미군들과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한미 부사관들이 방탄조끼에 총까지 들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적진에서 탈출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하는 겁니다. 20년 이상 군 생활로 담당 분야에선 이미 베테랑이지만 새로운 훈련으로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집니다. Well, as an old guy, I got to try to make sure I can make it through and not hurt anything and stay up with the young guys in this training. But just to make it through to the end and build the camaraderie. 육군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훈련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유익한 것 같습니다. 선임 부사관으로서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구호 조치를 하는 훈련 역시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매캐한 연기와 주변을 가득 채운 총소리. 가슴을 죄어오는 압박감을 이겨내고 부상자 응급 조치를 하고 구출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일단은 평상시에 연습했던 거랑 들어가서 이제 막 시끄럽고 하니까 좀 더 이게 집중이 안 되고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장갑차가 전복됐을 때 탈출하는 훈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 알 수 없는 만큼 무엇에도 대응할 수 있게 훈련 또 훈련에 매진합니다. Disciplined and trained and really try to focus on just mastering the fundamentals to enable our commanders as we all collectively increase our combat capability. 최정예 한미 부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망구다이 훈련. 한미 부사관들은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이달 초 평양에 있는 백화점에서 북한 각지에서 만든 제품을 모아 파는 모습이 북한 선전 매체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이른바 명품을 그대로 베낀 듯한 상품이 눈에 띄었는데 늘 우리식을 강조했던 구호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평양 제1백화점에서 열린 상품 전시회. 진열 때마다 각종 신발과 의류, 가전제품 등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것이라 모두 좋아한다며 종류도 많아지고 질도 나아졌다고 자랑합니다. 아니 가방들이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나왔고 또 이렇게 우리 기호에 딱 맞게 많이 만들었으니까 가방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낯익은 디자인의 제품들이 눈에 띕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방이나 향수, 신발 등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든 부문에서 우리식을 강조하는 북한의 행보와는 모순되는 지점입니다. 북한은 경공업을 급선무로 내세우며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소비품의 질을 높이라고 다그치고 있는데
당면한 계획 수행에만 극복하면서 나날이 문명해지는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을 외면하고 낙후한 소비품을 계속 생산한다면 나라의 경공업 실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절대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일선 공장과 기업소의 역량은 아직 기대 수준에 못 미치다 보니 이미 검증된 디자인을 도용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단순히 그런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주민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야 될 압박들을 이제 강해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해서 아직 역량에 따라오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커버하는 방식이 이제 이런 카피 방식인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북중 화물 열차에 이어 북한과 러시아 간 열차 운행이 언제 재개될지도 관심입니다. 원부자재 수입이 어느 정도 원활해져야 경공업 분야 발전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어제 폐막한 중국의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직권 연장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새로 발표된 공산당 정치국위원회 다시 이름을 올려 오늘 1차 중앙위원 전체 회의에서 총서기에 선출될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리커창 총리와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그리고 한정 부총리 등은 공산당 새 지도부인 중앙위원회에서 제외됐습니다.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폐막식 도중 갑자기 퇴장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후진타오 전 주석은 폐막식이 진행되던 중 다소 불편한 표정으로 좌석에서 일어났습니다. 후 전 주석은 이어 시진핑 주석 뒤쪽에 잠깐 서서 뭔가 말을 건넸고 시 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답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전기 관련 기반 시설을 집중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의 정전 사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전기와 난방, 수도 공급을 끊어 우크라이나인들을 고통에 몰아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의 보로디앙카. 해가 지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립니다. 발전소 등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으로 순환 단전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А ми тим більше були в окупації, сиділи, теж тоді було холодно, ще й в підвалі, не в квартирі. Скажімо так, не сильно приємно, но що ж поробиш. 우크라이나 남부의 미콜라이우는 전기는 물론 수도 공급도 끊겼습니다. 헤르손을 점령한 러시아가 드니프로강에 연결된 수도관을 막아버렸습니다. Можно предполагать, что да, это какая-то месть, какой-то ответ, потому что даже если это произошло случайно, то почему не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извести ремонт? 남동부 전선에서 점령지를 빼앗기는 등 수세에 몰린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을 주요 공격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후 우크라이나 발전소의 3분의 1이 파괴됐습니다. This week, especially this week, they target a number of thermal generations. So I can tell you that the total amount, total volumes of electricity which is not supplied from these generators is something around 4,000 megawatts. 전기와 수도 등을 끊어 우크라이나인들이 혹독한 겨울을 나게 하고 그에 따라 젤렌스키 정부에 반감을 갖도록 하겠다는 러시아의 전략입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간 22일에도 36발의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사일 대부분은 격추했지만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사악한 공격이었다면서 전형적인 테러리스트 전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야권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고 있다며 핵심은 원청이 하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파업 이후 하청노조에 손해배상금 47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노동계는 보복성 손해배상이라고 규정했고 민주당과 정의당도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그동안 조심스럽게 우려의 뜻을 전했던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노조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선고가 내려진 63건의 판례를 분석해보니 절반 가까이가 사업장 점거 때문이었고 위력 점거 과정에서 상대를 폭행하는 등 불법적 수단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손해배상 인용액 332억 원 가운데 사업장 불법 점거로 인한 손해가 327억 원으로 99%를 차지했고 집회 시위 동성은 4억, 파업 손해의 경우 295억을 청구했지만 인용액은 6천만 원에 그쳤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가 없고 사업장 점거는 대부분 위법하다고 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대상이나 상한액을 제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불법 행위와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본질을 호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자는 게 아니라 하청이 원청과 교섭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임금과 복지 등으로만 제한된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생산설비를 파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손배 물리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쟁의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협소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 그대로 취지에 맞게 이렇게 좀 확대시켜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회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소송 과정에서 노조원 개인을 회유해 노조 자체를 무력화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손배 청구 대상은 노조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거의 사라지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전월세로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금 팔면 손해라고 판단한 집주인들이 당분간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천여 세대 규모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매매 매물은 30여 건 올라왔는데 임대 매물이 60여 건 등록됐습니다. 매매 가격이 많이 빠져가지고 더 내려도 아예 뭐 매수세가 실종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렇게 헐값에 파느니 차라리 전월세를 돌려서 좀 더 버텨보자 뭐 그런 매물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매매보다 많은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물이 급하지 않고 거래가 안 되니까 그냥 전월세를 돌리는 게 맞지. 급하신 분들은 금매를 파는 거고.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 매물은 3천 건 넘게 빠져 5.7% 줄어들었지만 임대 매물은 2만 건 이상 증가해 52.6% 늘었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25개 구 가운데 20개 구에선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는 전월세 물건이 70% 넘게, 노원구는 65% 이상 증가하는 등 임대 매물이 크게 많아진 겁니다. 거래 감금 현상이 길어지면서 집주인들이 매도로 내놨던 매물을 임대로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1,700여 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9월에는 420여 건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값이 더 낮아질지 모르니 기다려보겠다는 매수자 입장과 헐값에는 팔 수 없다는 매도자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전 심리가 있어서 본인이 매수한 가격 또는 이후에 시세 상승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아래로는 팔지 않는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끝난 새로운 전월세 매물이 풀리고 있는 점 역시 매물 증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은행에서 신분증 원본 없이 사진만으로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에선 실명 확인 절차가 더욱 엄격해야 하지만 은행권이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 피해 예방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81살 고령인 A씨 어머니는 지난 2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친딸 A씨를 사칭하며 당장 결제할 일이 있다고 말했고 A씨 어머니는 계좌 비밀번호를 포함한 정보와 신분증 사진 등을 보냈습니다. 계좌번호도 저한테 말해주신 적도 많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게 이제 일상화돼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의심 안 하고 넘어가신 거죠. 딸이라고 해서 연락이 왔을 때는 그냥 믿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A씨 어머니는 정기예금이 잇따라 해지된 뒤 인출됐고 모르는 새 대출까지 이루어지는 등 모두 3억 원 상당을 빼앗겼습니다. 모두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금융거래인데도 일회용 비밀번호, OTP를 재발급받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넘겨준 피해자 잘못도 있지만 금융사들의 보안 절차에도 구멍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 규정상 비대면 본인 확인을 위해선 반드시 신분증 원본이 필요한데 사기범은 신분증을 찍은 사진만으로 본인 인증에 성공한 겁니다. 금융실명법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만 국내 주요 은행권 가운데 이런 범행을 막을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난 2015년 신분증을 촬영하면 비대면으로도 본인 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분증을 복사한 출력물 등을 걸러내는 시스템은 마련하지 않은 겁니다. 은행들은 신분증 진위 확인 기술이 이제 막 상용화 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다면서도 피해 사례들은 범죄 조직이 개인정보를 빼내 악용한 거라며 고객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종이에 복사한 신분증이 인증되는 큰 구멍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보안 이전까지 즉각 비대면 인증 방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고령인 A씨 어머니 명의로 하룻밤새 70차례 가까이 돈이 인출됐는데도 은행이 막지 못한 건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24시간 운영된다지만 지급정지 등 실제로 출금을 막는 조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일과 시간에만 가능한 겁니다. 인터넷 뱅킹 자체를 가입을 해본 경험이 없는 그 고객들이 하루아침에 그 인터넷 뱅킹으로 전 재산이 인출이 되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은행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좀 정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내년 초까지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원본 확인 기술에 더해 자체적으로 추가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수익 증대를 위해 앞다퉈 더 편리한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책 마련은 늘 뒷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울산시 의회를 비롯해 울산의 지방의회들이 잇따라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했습니다. 액수가 고정된 의정활동비를 제외하고 월정 수당을 큰 폭으로 올렸는데 전체적으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에 맞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1년에 4,248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울주군의회.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월정 수당을 41만 원 올리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를 적용한 건데 앞서 의정비를 확정한 울산시 의회와 나머지 4개 기초의회들도 모두 동일한 인상폭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2026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가 오릅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합니다. 선진화된 의정활동을 요구하고 전문성을 띈 의정활동을 요구할 때는 의정활동 4년 동안 올인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실제적인 현장은 구의원이 사실 더 의정활동비를 더 말해야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의정비 인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좀 동결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더군다나 좀 어려운 시기고 위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희생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비를 인상할 만큼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1.4%는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의정 인상비만큼도 이제 시민들이 동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대한 충분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신뢰 그리고 지지를 얻는 것만이 의정비를 둘러싼 질의한 논쟁에 대한 동지부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 울산의 광역기초위원회 평균 연봉은 4,533만 원. 울산 지역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울주군을 제외하곤 모두 30%도 되지 않습니다. 한쪽에선 찔끔 인상을 주장하지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한 지방의회들도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중독될 정도로 맛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음식 이름 앞에 마약을 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자 이런 마약 마케팅을 근절하자는 캠페인이 등장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식품명에 마약을 쓰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마약 김밥부터 마약 옥수수까지 음식 이름에 마약을 붙이는 이른바 마약 마케팅.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음식 이름이나 상품 이름 앞에 마약을 붙여서 마약 커피, 마약 떡볶이, 마약 커피 뭐 이렇게 파는 게 지금 엄청 유행이거든요. 선진국의 예를 보면 그 마약 앞 상품 이름 앞에 마약을 붙여서 파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들 해요. 정말 한국만 유독 심각한 상황인지 G7 국가들과 비교해봤습니다. 등록 상표의 경우 국내에서 현재 마약이란 단어가 들어간 식품은 7개, 심사 중인 경우까지 합하면 코카인 치킨까지 25개입니다. 그러나 G7 국가 가운데 영국을 제외하고는 마약까지 포함한 의약품을 지칭하는 드럭, 마약을 뜻하는 나르코틱, 혹은 필로폰, 코카인 등의 마약 제품을 일컫는 단어가 들어간 식품 상표는 없습니다. 영국에 있는 제품은 코카인 에너지 드링크 하나였습니다.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는 온라인 광고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자 온라인 쇼핑몰들이 스스로 키워드 검색에서 마약을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마약김치, 마약 곱창 등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마약이란 단어를 써서 광고하는 음식이 최소 40종입니다. 반면 G7 국가의 상위 3곳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마약이 포함된 음식 이름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음식 상품 이름 앞에 마약을 붙여 판매하는 사례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대체로 사실로 판단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본격적인 긴장철을 맞아 정부가 무와 배추에 남아있는 농약 성분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선 기준치를 넘은 사례가 100개 가운데 1개꼴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분을 줄일 수 있는지 방법까지 전해드립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농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김장용 배추와 무를 골라 수거해 갑니다. 농약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안 차도 괜찮죠? 이것도 2번 찍어야 되나요? 파악 가능한 농약 성분은 모두 460여 개에 달합니다. 원심 분리기까지 동원해 10분 정도 실험하면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잔류농약 320성분 중에서 추가로 143성분, 총 463성분에 대해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하여 부적합된 농산물은 출하 연기, 폐기, 용도 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을 막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2월 초까지 김장 채소류에 대한 안전성 특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농가 가운데 600여 곳을 선택해 배추와 무, 파, 마늘, 생강 등 10여 종을 조사합니다. 지난 2019년 조사에선 잔류 농약의 기준치 초과 비율이 5%였지만 재작년엔 1.7%, 지난해엔 1.3%까지 떨어졌습니다. 농식품부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폐기 처분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장을 할 때 잔류농약 양을 더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배추를 한 5분 정도 물에 넣어놓고 난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고 나면은 잔류농약을 한 77%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혈액 속에 특정 지방 성분이 과도하게 많거나 적어서 생기는 이상 지질 혈증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방치하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복부 비만을 줄여야 하고 여성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폐경 이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혈액에 지방 성분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이상 지질 혈증은 비만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요즘은 과다한 영양 섭취 등으로 30, 40대 젊은 층 환자도 부쩍 늘었습니다. 넘쳐서 생기는 병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한테 뭐 그렇게 드시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비만 유병률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34%에서 유행 이후 38%로 증가했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도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늘어 이제는 국민 4명 중 1명이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 됐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은 혈액에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과도하게 많거나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서로 뭉치고 들러붙어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혈관을 청소해주는 HDL 콜레스테롤이 적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증상이 뇌혈관에 발생하면 뇌졸중, 심장혈관에 생기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라는 게 통로인데요. 파이프라고 생각하는데 파이프 안에 기름이 끼어서 피가 지나갈 공간이 좁아지는 게 첫 번째고, 기름이 끼다가 어느 순간에 터져서 동맥경화반이 파열된다고 하는데 파열되는 게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2, 3년에 한 번은 이상 지질 혈증이 있는지 정밀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과 복부 지방이 주된 원인이지만 여성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15%가량 올라가는 40대 후반 폐경 이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상 지질 혈증이 있다면 자녀도 주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에 세워진 검은색 SUV 앞이 잔뜩 찌그러져 있습니다. 도로 가운데서 견인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한바탕 교통체증이 빚어집니다. 한쪽에는 전동 킥보드가 부서진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시 연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 하나를 함께 타고 가다 자동차와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고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최근 가까운 거리를 쉽게 오갈 수 있어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5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 신호를 위반하거나 인도를 주행하면 3만 원, 2명 이상이 함께 타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현장 상황은 어떨까? 자치경찰에 포착된 전동 킥보드 무리. 경찰을 발견하자 2명이 함께 타 있던 킥보드는 금세 도망칩니다. 전동 킥보드 차량 정차하세요. 전동 킥보드 학생들 정차하세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굣길에 아이를 킥보드에 태우고 가던 아버지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고등학생, 심지어 면허도 없습니다. 면허 없이 킥보드를 몬 고등학생에게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10만 원 부과됩니다. 예, 무면허로 타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어떻게 빌렸어요? 그냥 인증 안 해서. 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던 중 경찰에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 모두 510건. 안전모 미착용이 8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무면허와 음주운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법 개정 이후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가 적발된 290여 건 가운데 10대가 60% 가까이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사고도 여전합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에서 발생한 관련 사고는 모두 31건, 이로 인해 3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보행자 안심 구간을 지정해 전동 퀵보드의 인도 통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PM 운행 시 문제점에 대해서에 대한 이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 그리고 PM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안심 구간을 지정해 가지고 이곳에 대한 이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동 퀵보드.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KCTV 뉴스 김경미입니다. 각종 추문에 휩싸여 물러났던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해외 휴가 중에 급하게 귀국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총리 사임 이후 후임 총리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나오는데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를 태운 비행기가 런던 게트윅 공항에 도착합니다. 존슨 전 총리는 가족들과 도미니카로 휴가를 떠났다가 급히 귀국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에게 야유를 받기도 했다고 스카이뉴스가 전했습니다. 존슨 전 총리의 출마 가능성 소식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I think it's a very good idea and I would welcome him back with open arms. And then he's, having parties with colleagues and friends and whatnot. It's just, like I said, it's disrespectful and insensitive. 존슨 전 총리는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자격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보수당 경선에 나가려면 소속 의원 375명 가운데 1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수당 내부에서는 그의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 봉쇄 중 방역 규칙을 위반하고 파티를 벌인 사실이 알려지며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I think it's very difficult to see how Boris could be Prime Minister if he is absorbed and distracted by all of that. 유력한 총리 후보로 꼽히는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존슨 총리보다 먼저 보수당 소속 의원 100명 이상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보수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페니 모돈트 원내대표는 아직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감세안 발표 이후 국채 금리가 치솟고 파운드 가치가 폭락하며 일대 혼란에 빠진 영국. 결국 감세안을 내놓은 리즈 트러스 총리가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사임했지만 중요한 시기에 후임 총리 선거는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신임 총리가 취임 선서를 하고 국정 운영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여자 무솔리니로 불리는 멜로니 총리는 대통령 관저인 로마 퀴리날레궁에서 새 강요 24명과 함께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새 내각은 상하원의 신임 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무난히 통과될 걸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취임에 축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멜로니 총리가 이탈리아의 새 총리가 된 것을 축하한다며 이탈리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핵심 동맹이자 공동의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긴밀한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는 것을 비롯해 인권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주재 중국 외교관들이 반 시진핑 시위를 하던 홍콩 출신 남성을 집단 폭행한 사건. 중국 외교관들의 집단 폭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번 집단 폭행에서 과거 홍위병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중국 총영사의 감독하에 부총영사와 영사, 참사까지 총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영사관 집단 폭행 사건. 정시현 총영사가 시위대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시위대가 영사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由于不法分子恶意滋扰、非法进入中国驻曼彻斯特总领馆，导致中方人员受伤，中方馆舍安全受到威胁。 하지만 피해자인 홍콩 출신 밥차는 폭행으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증언했습니다. I held onto the gate where I was kicked and punched. I could not hold on for long. 이번 사건처럼 중국 외교관들의 집단 활극은 사실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1967년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 앞 마오쩌둥의 어록을 들고 선전선동을 벌이던 중국 대사관 직원들과 이를 야유하는 런던 시민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중국 대사관 직원들은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방망이와 몽둥이를 휘두르며 떼지어 공격합니다. 이 사건으로 중국 외교관 8명과 영국 경찰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 해 전인 1966년 중국의 마오쩌둥은 사상전쟁, 즉 문화 대혁명을 주창해 중국을 홍위병의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문화 대혁명으로 고초를 겪었던 시진핑 자신이 3여민 대관식을 앞둔 지금 중국 영사관 홍콩인 집단 구타 사건은 중국의 온전에 있는 홍위병의 잔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좋은 사례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르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하늘색을 똑 닮은 수평선을 잔잔히 담아낸 호수. 주름주름 세월이 패인 고운 얼굴로 그 끝을 바라봅니다. 차의 향내로 잠시나마 느긋해지는 이곳은 카페가 아니라 농장입니다. 제일 이런 거 기분 좋고 좋다 그 생각나고 엄마 새학도 날라서 한번 대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겨울 참 너무 좋습니다 오늘. 치유농장의 노동 강도는 가벼운 수준의 인지장애 노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먼저 다 같이 손끝 감각을 깨운 다음 텃밭 정원을 가꿉니다. 한아름 담아온 꽃에 마음을 더해 자신을 위한 바구니도 만들어 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오감을 회복하고 근력과 집중력을 길러 일상을 더 오래 누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저랑 눈도 잘 안 마주치시기도 하고 여기 내가 왜 왔지 약간 조금 귀찮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는 막 손도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잘 있었나 하시고 가실 때는 다음에 또 여기 내 또 와도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제 오늘은 또 뭐하노 막 이러면서 할머니들 너무 즐거워하시니까 치유농업을 과학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최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20여 종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전국 농장에 점차 확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실제 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인 치유농업사도 매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치유농업 서비스 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치유농장을 활용한 창업, 사업화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금이라든지 각종 컨설팅 같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과거 고된 노동회장이었던 농장이 이제는 어르신이 거듭나는 새 요람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현실과 똑같은 모습과 기능을 하는 가상현실 공간을 디지털 트윈, 디지털 쌍둥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먹거리를 생산하는 스마트팜에 적용해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은 빌딩과 도로의 모습이 현실과 분간하기 힘듭니다. 실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지하철 내부 공간은 그 안에서 움직이며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가상 도시는 보행자, 교통신호에 따른 안정성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로 만들어졌지만 생명력을 갖는 쌍둥이,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해가면서 어떤 지능화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분명히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의사결정에 많은 그 의미가 있는 농업 분야에서 스마트팜은 이미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접목되면 여러 곳의 스마트팜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화된 구도심 건물이나 자투리 공간에 샐러드용 잎채소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전문 지식 없이도 재배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전문가는 한 명만 있어도 10개의 스마트팜을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화된 대지 축사입니다. 온도와 습도, 공기질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물과 사료도 자동으로 공급됩니다. 이 축사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면 대지와 시설, 관리자를 조합해 최적의 축사 환경과 질병 대처법 등을 찾아내 적용할 수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해서 환경 정보뿐만 아니라 돼지의 정보, 시설에 대한 정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종합 분석해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생명력을 갖춘 디지털 쌍둥이 기술이 농업과 축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커피를 타거나 요리하는 로봇을 흔히 볼 수 있지만 섬세한 작업까지 하는 로봇은 아직은 낯섭니다. 마치 코끼리 코처럼 오므려서 잡거나 흡착해 매우 얇은 바늘부터 무거운 물건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만능 로봇 손이 개발됐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봇손이 인형을 선물 상자에 포장하고 미니 전구를 장식합니다. 케이크에 초를 꽂은 뒤 불도 켭니다. 이번에는 바닥에 놓인 다양한 꽃으로 꽃꽂이도 척척 해냅니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물건을 별도의 교체 없이도 척척 집을 수 있는 만능 로봇손입니다. 동전 두께 절반 정도인 철제 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로봇 손과 함께 동시에 잡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손끝을 이용해도 쉽게 잡기 어렵지만 로봇손은 한 번에 들어올립니다. 비밀은 로봇 손끝에 있습니다. 얇은 물체는 아래로 내려와 옮겨잡고 각진 물체는 옆에서 꼬집듯이 커다란 물체는 찍어 눌러 흡착합니다. 코끼리 코를 모사한 것으로 물체를 잡을 때 끝을 꼬집듯이 오므린 뒤 내부 진공을 일으켜 잡는 힘을 높였습니다. 기존 집게형과 흡착형의 장점을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로봇손의 100분의 1 크기인 얇은 한방침이나 부서지기 쉬운 감자칩도 쉽게 집을 수 있고 바늘귀에 실기우개를 넣는 섬세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특히 복잡한 센서나 인공지능 학습 없이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그리퍼를 작동하는 것은 공합 실린더를 켜고 끄는 동작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그리퍼의 하드웨어 기술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AI나 이런 제어 기술 없이도 이런 동작들이 가능한 거고요. 연구진은 개발한 로봇손에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이 더해지면 성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양한 물건을 포장하는 물류센터나 다품종 제조 공정뿐 아니라 섬세한 작업도 가능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왕의 남자, 동주의 이준익 감독 등 충무로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들이 잇따라 OTT 드라마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수리남의 흥행 이후 영화 감독이 연출하는 OTT 드라마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남편이 미지의 공간으로 향합니다. 죽은 자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가상세계에서 삶과 죽음, 행복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충무로를 대표하는 이준익 감독의 첫 OTT 드라마 도전작 욘더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놀라운 세계관과 설정에 반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영화로 해보려고 시나리오를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OTT 플랫폼으로 하면은 좀
뭔가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단편 영화를 확장해 6부작 OTT 드라마로 재탄생시킨 몸값도 영화를 연출해온 전우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입니다. 서로의 몸값을 두고 흥정하던 세 사람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로 촬영을 끊지 않고 한 번에 찍는 원테이크 기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도 연극처럼 연습을 해서 오랜 공을 들여서 연습과 연습을 통해서 가장 좋은 거를 찾아서 이 원테이크 방식으로 찍어 나간다는 게 저한테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글리치 역시 연애의 온도를 연출한 노덕 감독의 첫 OTT 드라마 진출 작품이고 12월 공개를 앞두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의 커넥트는 일본 장르 영화의 거장 미이케 다카시 감독의 첫 한국 드라마 연출작입니다. 영화 감독들의 OTT 드라마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관객들이 극장 대신 OTT를 찾게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에서는 각본도 같이 쓰는 경향이 많아서 영화는 뭐 3, 4년에 한 편 들어갈까 말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드라마는 이제 각본가가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어서 연출가로서는 계속해서 그 작품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이후 OTT 업체들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어 작품성과 흥행을 노린 영화 연출가들의 OTT 드라마 진출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최근 방한한 런던 심포니에 이어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들이 잇따라 방한합니다. 오스트리아 1, 2위를 자랑하는 빈 피라모닉과 브루크너 오케스트라 린츠가 찾아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브루크너 오케스트라 린츠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작곡가 안톤 브루크너의 고향인 린츠를 근거지로 하는 관현악단으로 오스트리아에서 두 번째로 손꼽힙니다. 드레스덴 필하모닉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마르쿠스 포슈너가 이끕니다. 첫날에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건 브루크너 5번을 선보이는데 연주 시간만 80분이 넘는 대작을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이튿날에는 베토벤 교향곡 7번, 그리고 클래식의 통역사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조재혁과 베토벤 협주곡 1번을 협연합니다. Bruckner for me is a natural successor of Schubert. He's based on the style of the classical periods in Vienna. (180년) 역사의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 빈 필하모닉이 1년 만에 돌아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오래된 악기들을 사용하며 황금빛 사운드라는 평을 듣는 클래식의 대표 선수격입니다. 이번에는 카라얀의 제자로 유명한 프란츠 벨저 메스트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첫날은 바그너의 오페라 파르지팔 전주곡과 드보르작 교향곡 8번을 연주하고 다음 날은 브람스의 비극적 서곡과 교향곡 3번을 들려줍니다. 더불어 빈필이 자랑하는 레퍼토리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도 청중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세계적인 스테인드 글라스 작가인 김인중 신부가 충남 청양에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빛의 예술인 스테인드 글라스, 충남의 새로운 문화예술 명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묘한 빛깔을 품은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건물 벽면은 형형색색의 수채화로 가득 찼습니다. 샤갈, 마티스와 함께 세계 10대 스테인드 글라스 작가로 꼽히는 빛의 화가 김인중 신부의 작품입니다. 이곳에는 김 신부의 작품 72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전람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이 갤러리는 일제강점기 담뱃잎 창고로 쓰인 목조 건물을 개조해 만들어졌습니다. 김 신부는 이를 일컬어 빗섬 상생 프로젝트라고 말합니다.
문화 소외 지역의 문화의 숨결을 불어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제 작가로서 이 세상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 역할이 돼야 되는 거죠. 지역 내 반응도 좋습니다.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데다 당진과 서산 지역 순례길과 연동한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김인증 신비의 빗섬 아트 갤러리는 우리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빗섬 아트 갤러리가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빛을 나누기 위한 첫 번째 시도인 만큼 예술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상할 수 있는 예술 관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신부는 공주와 보령, 태안 등 충남 지역 곳곳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3위 키움이 4위 KT를 따돌리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키움은 준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선발 안우진의 호투 속에 송성문이 역전 2점 홈런을 터뜨린 데 힘입어 KT를 4대3으로 꺾었습니다. 안우진은 6회까지 삼진 8개를 잡아내며 2점만 내주는 호투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1차전 7이닝 무실점 호투에 이어 2경기에서 12이닝 2실점, 탈삼진 17개를 기록한 안우진은 준플레이오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키움은 24일부터 정규리그 2위 팀인 LG와 오전 3선승제의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프로농구 안양 인삼공사가 경기 종료 3초를 남기고 터진 오세근의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앞세워 삼성을 82대 81, 1점 차로 꺾었습니다. 오세근은 23득점 6리바운드로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개막 이후 4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 서울 SK는 40점을 합작한 김선영과 자밀 원희를 앞세워 대구 가스공사를 105대 9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아시아 쿼터로 새로 합류한 필리핀 선수 아바리엔토스가 역전 결승 석점포를 터뜨린 현대모비스는 KCC의 90대 89, 1점 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대한민국 민속문화특구인 전남 진도는 한반도 서남단의 울돌목과 다도해가 있어서 빼어난 경관으로도 유명합니다. 전국 사진작가들이 진도에 모여 지역의 문화와 예술, 자연을 사진 속에 담는 뜻깊은 대회를 열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산과 바다, 작은 섬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해상 케이블카는 울돌목 회오리 바다 위를 시원하게 가로지릅니다. 관광객들은 다도해의 풍광에 감탄을 자아냅니다. 날씨가 일단 너무 좋아서 탁 트인 데다가 이렇게 뭐랄까 볼거리도 있고 중간중간 너무 잘 해놨네요, 테마를.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 각지의 사진작가들도 진도의 비경과 문화예술을 담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흥이 넘치는 진도의 민속문화와 검술과 궁술 등 전통무예가 펼쳐지자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진도의 명물 진돗개 공연도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소재가 됐습니다. 묘기를 부리는 거 보니까 제가 따라하고 싶은, 그래서 그 개사진을 아주 마음에 흡족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 문화 행사, 모든 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걸 촬영을 했고. 작가들은 민속문화와 빼어난 경관이 어우러진 점을 진도의 큰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진도 문화예술 축제 기간이 10월 한 달이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전남 각각 각 지역의 시군을 다 전국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속 이런 촬영 대회를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남 진도를 먹과 흥으로 담아낸 사진들은 다음 달 수상작을 뽑고 지역을 알리기 위한 전시회에도 사용됩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섬진강 상류에 있는 옥정호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호수 한가운데 고립돼 있던 붕어섬이 50년 만에 출렁다리로 연결돼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65년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인 섬진강댐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옥정호. 댐 물이 차오르면서 호수 안에 섬이 하나 생겼는데 붕어를 닮았다고 해서 붕어섬으로 부릅니다. 아침 물안개에 휩싸인 붕어섬은 멋진 풍광을 쫓아다니는 사진 작가들의 단골 피사체이기도 했습니다. 딱 도착해서 보니까 여기도 꽃들도 많고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이뻐 보입니다. 너무 좋아요. 신비의 붕어섬아. 55년가량 사람의 발길이 끊겼던 붕어섬을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출렁다리가 개통됐습니다. 총 길이는 420m, 다리 한가운데 주탑은 80m 높이인데 비상하는 붕어를 형상화했습니다. 지금 흥분됩니다. 너무 경치가 아름답고 전국에 계신 사진 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국사봉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출렁다리를 건너면 구절초와 국화 그리고 각종 수목이 어우러진 이제는 생태공원이 된 새로운 붕어섬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큰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붕어섬이 출렁다리로 연결되면서 임실의 명소, 전라북도의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출렁다리 개통을 시작으로 임실군은 옥정호 주변에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짚라인 등을 설치하는 이른바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에 개통된 출렁다리는 일단 무료 통행이 가능합니다.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서 내년 봄쯤에는 유료화될 예정입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경남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휴일 늦은 시간에 불이 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모노레일 탑승장 건물과 4D 영화관 건물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강원 정선군 남면에 있는 석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1층에 있던 컨베이어 벨트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근무자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아파트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아파트 580여 세대가 정전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기계실 펌프에서 샌 물이 전기실 쪽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오늘 동쪽 지방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동해안은 비가 강한 데다가 양이 많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최고 70, 그밖에 영서와 충북, 경북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이 미세먼지 예보도 살펴보면 오늘 경기 남부와 충북은 오전에 공기가 탁하겠지만 오후부터는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옷차림도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 특히 비가 오는 강릉은 1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10도가량이나 낮아져서 많이 서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지 않는 서울 등 서쪽과 그리고 경남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2도, 부산은 14.6도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낮아집니다. 서울이 18도, 대전과 광주도 18도, 안동은 19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떨어지면서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